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숨막히게 했던 것은 좁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이었다. 나는 걱정과 위로를 기대하며 집에 돌아왔지만 나를 맞이한 것은 비난, 무관심, 그리고 냉대뿐이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왔지만 남편 민수는 나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아들 준호는 나를 비판하기만 했다. 며느리 수지는 나를 그저 무료한 아이 돌보미로 여겼으며 심지어 손자 현우조차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남편의 가장 잔인한 행동은 그의 외도로 인해 내 마음을 찢어놓은 것이었고 준호는 내가 손자를 데리러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늦게 해 그의 스케줄을 방해했다며 화를 냈다. 내가 다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내게 건넨 말은 단 하나였다. 저녁 준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번에는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앞치마를 내던지고 말했다. 그만할래. 그리고 여행 가방을 꺼내며 선언했다. 이혼할 거야.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비친 두려움, 그들의 간절한 애원.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손자 현우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달하던 순간 갑작스러운 쾅 소리와 함께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갑작스러운 추락으로 나는 손과 무릎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심장은 목구멍까지 뛰었고 온몸의 신경이 공포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나는 벽에 기대며 힘없이 주저앉았다. 사지가 무력해졌다. 같이 갇힌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이미 울고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응답이 왔다. 구조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침착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침착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위험하게 매달려 있었고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불안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전화를 걸었다. 민수에게.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공포로 목이 막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었다. 춤 연습 중이야. 지금 이럴 시간 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나는 이번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엘리베이터에 얼마나 갇혀 있을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다. 내가 현우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것. 이번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준호야, 나 지금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현우를 데리러 가죠. 그의 대답은 차가웠다. 엄마는 정말 쓸모가 없네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남기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작별 인사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남자친구가 그녀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내심도 바닥났다. 자기야, 나도 일이 있어. 보고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냥 구조팀 기다리면 되잖아.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끊으면 우리 끝이야. 왜 이래? 제발 이해 좀 해. 나도 책임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더니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모든 말을 들었다. 젊은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그냥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민수는 내 전화를 수도 없이 끊었다. 그의 첫 마디는 늘 똑같았다. 뭐 필요한데? 그리고 나는 말도 끝내지 못한 채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하지만 오늘 만약 이 전화가 마지막이었다면 그는 후회했을까? 아니,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후회에 내 삶을 걸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아줌마, 무릎이 부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놀라며 말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바지를 고쳐 입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때 부딪힌 거야. 아, 다행이에요. 근데 정말 무섭네요.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말했다. 우리는 어두운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붙잡았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다. 대신 다친 다리를 끌며 계단을 올랐다. 10층까지. 집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떨리고 고통과 배고픔에 지쳐 있었다. 문 손잡이를 돌릴 힘조차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 준호의 환한 목소리가 귀를 찢었다.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현관문 앞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준호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고 내가 간신히 서 있는 모습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분노는 더 커졌다. 내가 오늘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일까지 쉬고 현우를 데리러 갔어야 했다고요. 그 덕분에 중요한 계약이 날아갔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를 도와주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조차 못해요. 도대체 당신의 가치는 뭐예요? 그만해요. 현우가 공부 중인데 방해되잖아요. 그때 수진이 현우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수지, 빨리 저녁 준비하세요. 늦었잖아요. 우리 다 배고프다고요.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의 말을 되새겼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동안 민수는 소파에 드러누운 채 TV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얼마나 창백해 보이는지, 내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힘들게 걷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깊은 억울함이 밀려왔다. 나는 방금까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무력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만 지치고 아픈 상태였다. 그런데도 아무도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다쳤는지, 무서웠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현우를 제 시간에 데리러 가지 못한 것만 신경 썼다. 생각이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갔다. 얼마 전 류머티즘이 너무 심해져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다.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민수에게 현우를 며칠만 데리러 가달라고 간청했다. 내가 고통 없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이유는 이웃 지연과의 댄스 연습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들은 준호는 민수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나를 탓했다. 엄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힘들게 일했잖아요.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와서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이를 악물고 참고했다. 고통을 견디며 절뚝거리면서도 학교로 현우를 데리러 갔다. 나 자신을 몰아붙이며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고 물리적으로 갈 수 없었다. 그런데도 준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민수가 그의 내연녀와 춤을 추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도 그는 차라리 자신이 일을 쉬고 현우를 데리러 가는 것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민수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일 뿐이었다.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다. 목이 메었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년 동안 나는 이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
민수의 차가운 무관심, 준호와 수진의 끝없는 요구, 그리고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 그것들이 나를 칼처럼 베어갔지만 나는 그저 견디며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밤 무언가 달라졌다. 아마도 다리의 고통이 가슴까지 번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내가 견뎌온 모든 것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처음으로 나는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더는 견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저녁 준비 다 됐어. 거실에서 민수의 성가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현실로 돌아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행주를 던지고 부엌을 나왔다. 나는 저녁을 만들지 않았다. 민수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느리네. 지연이 벌써 문제했어. 춤추러 오라고. 됐어. 저녁은 그냥 건너뛸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김 하나 없는 옷을 정리하고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그는 가볍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간다. 금방 내려갈게.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져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먹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해먹어. 난 이제 안 해.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수지는 고개를 헥 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손자 생각은 안 해요. 현우가 배고프다잖아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애 너희 중 아무도 일어나서 뭘 만들 생각을 안 했지. 너희는 앉아서 요구만 할 줄 아니. 수지는 팔짱을 끼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린 요리할 줄 몰라요. 준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진짜 겨우 밥 한 끼 때문에 우리를 협박하려는 거예요. 수진, 현우 데리고 나가. 10시 가자. 수진은 나를 노려보며 현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나오며 내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가자, 현우야. 너희 할머니랑은 같이 못 있겠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자. 수진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그는 기쁨에 거오거에 뛰다시피 했다. 드디어. 그는 나를 지나치며 일부러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내밀었다. 난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할머니는 못 먹겠지만. 현우는 항상 내 요리를 싫어했다. 아니, 나를 싫어했다. 내가 학교에서 그를 데리러 갈 때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떼를 썼다. 하지만 그의 위장은 늘 약했기에 나는 그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나를 원망했다. 나는 그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재미있고 알록달록한 음식을 만들어 보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항상 부족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집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숨막히는 정적이 집안을 감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몸을 깊숙이 묻었다. 바지 끝을 걷어 올려 무릎을 살펴보았다. 멍은 짙은 보랏빛으로 변했고 보기는 더 심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꺼내 상처를 소독했다. 따끔한 통증이 날카롭게 밀려왔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상처 처치를 마친 후 피로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침실까지 갈 힘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눈을 떴다. 민수가 돌아왔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찬장을 뒤지는 것이었다. 구급상자 어디 있어?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혹시 이번엔? 혹시 그가 내 부상을 알아챘나? 혹시 내 부은 무릎을 보고 신경 써준 걸까? 어쩔 수 없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내 눈에는 기대의 빛이 번졌다. 수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TV 받침대 밑에 있을 거예요. 준호가 다가오며 물었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다치셨어요? 애 구급상자가 필요해요. 민수의 대답은 너무나도 무심했다.
거에 대수롭지 않게 들렸다. 아, 나 때문이 아니야. 지연이랑 춤추다가 발목을 삐었거든. 많이 부었더라. 꽤 아파 보였어. 그 순간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리석은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따뜻했던 마음은 한순간에 부서졌다. 차가운 무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마치 얼음 같은 침은 속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민수는 구급상자를 들고 문 쪽으로 서둘렀다. 마치 지연이 기다리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고통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멈춰 뒤돌아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내일 닭죽 좀 끓여놔. 많이. 지연한테 가져다 줄 거야. 혼자 사는데 발 다쳐서 요리도 못할 거 아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닫고 나갔다. 준호는 별다른 반응도 없이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멋장의 지폐를 무심하게 던졌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신선한 닭이랑 채소 사오세요. 현우 아까 데려다주고 바로 끓이세요. 오래 끓일수록 맛있을 거예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들이 누군가를 돌보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젊은 여자가 문득 떠올랐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한 번 무시당했을 뿐인데도 바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나는 평생을 훨씬 더 깊은 무시와 상처 속에서 살아왔으면서도 단 한 번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참아야 한다고, 복종해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는 정고, 순진하고 어리석었다. 결혼이 내 안식처가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민수와 결혼한 후 깨달았다. 나는 단지 또 다른 감옥에 발을 들였을 뿐이었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잔인하며 참을성이 없었다. 사소한 불편함에도 그는 분노했다. 그의 하는 말로 끝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교육도, 직업도, 집안일 외에는 어떤 기술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남았다. 저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꾸중을 들었다.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는 꾸중을 들었다.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도 나는 꾸중을 들었다. 한 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친정으로 도망쳤다. 울며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나를 다시 돌려보냈다. 시집간 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아무리 억울해도 삼켜야 해. 그래서 나는 삼켰다.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청소하는 법을 배웠고, 참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사는 법도 배웠다. 그러다 민수는 사업을 쫓아 다른 도시에 갔다. 10년 넘게 그는 집에 없었다. 그동안 나는 혼자 준호를 키우고 그의 늙은 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 가정을 지켜냈다. 그리고 준호가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자 그는 우리를 도시로 데려왔다. 그는 그것을 배려라고 불렀다. 옛 동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축하해요. 이제는 민수 씨도 나이 들어서 성격이 많이 누그러졌겠죠. 더 이상 때리지는 않죠. 이제 좋은 날들만 남았네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수는 나를 무시했고 준호는 나에게 명령만 내렸으며 수지는 나를 무료 가사도우미로 여겼다. 그리고 현우, 내 손자는 나를 증오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하녀 같은 취급뿐이었다. 더는 못 참겠었다. 나는 충분히 희생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 가차 없는 잔인함, 그리고 나를 향한 절대적인 무시 속에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 나는 단순히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혼을 원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어깨 위에 얹어 있던 천근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수십 년 만에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번쩍 들며 충격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분명하게 반복했다.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 더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기생충 같은 가족을 위해 살지 않겠어. 나는 떠날 거야. 내 남은 인생을 너희를 돌보는 데 쓰지 않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혼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라고요. 수지는 눈을 굴리며 비웃었다. 아, 수지. 이거 갱년기 때문이죠.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지연, 아빠랑 그냥 춤 파트너일 뿐인데 그걸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준호의 표정이 바뀌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다. 잠깐만, 이거 지연 때문이에요. 엄마, 진심인 거예요. 그냥 춤추는 사이라고요. 그걸로 이혼하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미 결심했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처음으로 나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평생 동안 억눌렀던 내 피로를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흥분 때문이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몸을 돌려 휴대폰을 집어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또 해?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쓴웃음이 터졌다. 완벽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준호는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빨리 집에 와야 해요. 엄마가 미쳤어요. 이혼하겠대요. 짐을 싸면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다. 평생을 절약하며 희생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며 깨달았다.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낡고 해진 옷 몇 벌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목에 걸린 쓴 덩어리를 삼켰다.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옷과 함께 여행 가방에 넣었다. 가방을 닫았지만 안에는 여전히 텅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내 인생이 반쯤 빈 가방으로 요약되었다. 짐을 다 싸고 나자 준호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언제 오는데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몰라요. 지연이 지금 더 필요하대요. 아빠는 그녀 곁을 떠날 수 없대요. 내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준호는 혀를 차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건 다수잖아요. 아빠를 지연한테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엄마의 필사적인 몸부림일 뿐이에요. 그의 비웃음은 더 깊어졌고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엄마, 스스로를 좀 봐요. 엄마는 연애 경쟁을 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알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키운 아들, 내 손으로 돌보고 길러낸 아이. 한때 그렇게도 착하고 다정했던 아이.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는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다. 준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엄마, 진짜 감인 반응이에요. 아빠랑 지연은 나이도 많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지연은 남편을 잃고 혼자예요. 아이들은 멀리 살고 있고요. 이웃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는 감사해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부모를 데려와 돌봐주길 바라는지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가르치려 드는 듯했다. 알겠죠,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건 정말 창피해요. 더는 들을 수 없었다. 내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내 손바닥이 그의 얼굴에 부딪혔다. 방 안에 울리는 소리가 퍼졌다. 준호는 뒤로 물러나며 충격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감사하라고. 정말 내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아픈 다리를 끌며 현우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집에 와서 너희 저녁을 준비하는 내가 마치 하녀처럼 보여. 엘리베이터에서 거의 죽을 뻔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날 위로하기는커녕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꾸짖는 너희에게 내가 감사해야 한다고. 나는 바닥에 침을 뱉었다. 감사하라니. 웃기지 마. 너희는 내 피를 짜내면서도 내가 더 희생하길 바랐지. 꿈 깨라. 준호는 얼굴을 감싸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확실히 그 다음 순간 준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럽고 설득조로 변했다. 엄마, 그냥 한 발 물러서요. 오늘 일은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다시 행복하게 가족으로 지내면 되잖아요. 나는 날카롭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뻔하군. 내 생각엔 이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내가 괜히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준호는 당황한 듯 움찔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빠는 젊었을 때도 가족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 항상 다른 사람 돕느라 바빴지.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 나한테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 돌보느라 뛰어다니고 있어. 준호, 난 이제 지쳤어. 준호는 즉각 고개를 저으며 민수를 변호하려 했다. 엄마, 감인 반응이에요. 그냥 약을 발라주는 거잖아요. 이웃끼리 도와주는 건데 별일 아니에요.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그래, 그럼 직접 가서 보자고. 민수와 지연은 단순한 춤 파트너가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나는 그들의 은밀한 시선과 오래 머무는 손길을 알아챘다. 그리고 이제 지연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혼, 물론 해야 했다. 하지만 조용히 떠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지연은 1층에 살았다. 나는 그녀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눈앞의 장면은 너무나도 친밀하고 역겨워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은은한 황금빛 조명 아래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한쪽 다리를 민수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마치 연약하고 무력한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다. 민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소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것처럼 그녀의 발목에 악을 바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렇게 부드럽고 집중된 표정이었다. 마치 나를 수년간 무시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게 이웃 간의 배려라고. 엄마, 감인 반응이에요. 옆에 서 있던 준호가 손을 휘저으며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바로, 아빠 진지하게 약만 발라주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늦은 밤에 이게 정말 필요했어요. 닥쳐. 계속 봐.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수는 약 바르기를 마치고 지연이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자 그녀의 발목에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준호는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기, 상처에 바람 불어주는 거야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말은 금세 끊겼다. 바로 그 다음 순간 민수가 지연을 끌어안고 그녀에게 키스를 했기 때문이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긴장감이 폭발했다. 지연은 마지못해 밀어내는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커튼 닫아. 민수는 일어나려다 말고 나를 발견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갑자기 강렬한 섬광이 번쩍였다. 젠장, 플래시가 켜져 있었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익숙한 큰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잠깐, 이 목소리. 나는 뒤돌아보다가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단순히 트레이시만 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만 말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온 동네의 친구들이 따라온 것이다. 이들은 평소에 무릎이 아프다며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소문 냄새를 맡자마자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빠르게 달려온 듯했다. 7명의 여성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안에서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발로 차내쳤다. 바로 그 다리로 말이다. 그녀는 걷지도 못한다고 했던 그 다리로. 완벽했다. 준호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트레이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방금 찍은 영상 뭐예요? 트레이시는 손을 허리에 얹고 비웃으며 말했다. 뭐긴 너. 우리 그냥 산책 중이었어요. 그거 정상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준호. 준호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은 듯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그거 보여줘요. 사람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죠. 트레이시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핸드폰을 꼭 쥐고 말했다. 손 떼요. 내 무릎 안 좋아요. 다치면 폭행으로 신고할 거예요. 다른 여성 중 한 명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다들. 이미 단톡방에 영상 보냈어요. 핸드폰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세요. 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렀다. 삭제해요. 당장 삭제하라고. 미친 할머니들. 하지만 여성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민수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 미친 여자들이 대체 뭐 하는 거야? 트레이시는 손을 입가에 대고 소리쳤다. 여러분, 보세요. 바람난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순식간에 동네 창문들이 열리고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트레이시는 민수를 가리키며 경찰차 사이렌처럼 외쳤다. 이 사람이 민수예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여자가 지연이에요. 남편이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유부남과 엮였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영상에 담겼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다들 모이세요. 민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닥쳐. 헛소리하지 마. 하지만 트레이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 신경 건드렸나 보네. 왜 이렇게 방어적이에요? 딱 걸렸으니 이제 말도 못하게 하려고요. 결국 경찰이 도착하며 소동은 끝이 났다. 민수는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엉망이 된 채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가 분노에 찬 채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순수하고 필터 없는 만족감. 그것은 정말로 통쾌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날카로웠다. 난 도망칠 애인이 없어. 잃을 것도 없지. 그러니 계속 날 몰아붙일 생각이라면 한쪽 눈은 뜨고 자는 게 좋을 거야.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그의 손은 옆구리에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 드러난 공포는 감출 수 없었다. 꺼져. 내 가방 들고 당장 나가.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발을 구르며 분노를 터뜨렸다. 엄마, 애 이렇게까지 됐어요. 애 이렇게까지 몰고 갔나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날 이렇게 몰아붙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수와 이혼한 후 그는 나를 모욕하려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지연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치 결혼식을 축하라도 하려는 듯 성대한 파티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누군가를 고용해 그들의 문 앞에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다. 매우 공개적인 축복이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지연은 내 작은 선물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로 컸다. 불과 30분 만에 그들은 파티를 취소했다. 그 후로는 밖으로 나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물론 그의 소중한 지연을 위로하기 위해 민수는 가정부를 고용했다.
그녀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다. 이제 지연은 진정 집안의 여왕이 된 셈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통화하며 수다를 떨고 웃었다. 몇몇 친구들은 나를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그도 인간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트레이시는 가장 분노했다. 내가 너라면 집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거기 계속 살면서 민수를 평생 괴롭혔을 거라고. 그녀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진짜 고통받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하지만 솔직히 애 내 인생을 민수 같은 인간에게 낭비해야 해. 난 더 나은 삶이 있어. 그때 트레이시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수지, 내 예전 집으로 와서 살아. 난 거기로 다시 돌아갈 생각 없으니 그냥 비어있는 상태야. 그녀의 진심은 고마웠지만 나는 꼭 월세를 내겠다고 고집했다. 낙간의 신랑이 끝에 그녀는 마지못해 내 양심을 덜어줄 상징적인 금액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나는 나를 질식시켰던 그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했다. 트레이시의 집은 조용한 작은 마을에 있었고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첫날 나는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마당 가까이에 있는 작은 땅을 갈아엎었다. 다음 날 시장에 가서 꽃과 채소 씨앗을 사려고 계획하며 말이다. 일이 끝났을 땐 온몸이 아팠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피로였다. 그날 밤 나는 수년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맙소사, 늦었어. 알렉스 깨워야 해. 학교 늦겠어.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 준비를 하려다가 갑자기 멈췄다. 잠깐,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깨달았다. 이제 더는 알렉스를 학교에 데려다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안전히, 마침내 자유로웠다. 수년간 아침은 매일 전쟁이었다. 알렉스는 일어나기를 거부했고 나는 잔소리를 늘어놓았으며 그는 질질 끌며 겨우 학교 종 치기 전에 도착하곤 했다.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항상 지치고 항상 서두르고 항상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꽃을 가꾸고 채소를 키우고 햇볕을 즐기며 평화롭고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린다가 나타났다. 내 새로운 이웃이었다. 그녀는 내 또래였고 이상하게도 내가 요리를 할 때마다 꼭 나타났다. 어느 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와 말했다. 수지, 나 요리 못해. 너희 식사에 나 좀 끼워줘. 대신 장 보는 건 내가 부담할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혼자 요리하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훨씬 나았고 솔직히 말해 함께 있는 게 즐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린다는 대담하고 유쾌하며 전혀 필터가 없는 사람이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긴 산책을 하며 웃고 수다를 떨었다. 두 늙은 말썽꾸러기 같았다. 삶은 완벽했다. 오늘까지는.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친 듯 떨렸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준호의 이름이 내 전화기에 뜨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트레이시가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해줬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정을 늘어놓았지만 내 대답은 단호했다. 이건 내가 만든 문제야. 내가 해결해. 그리고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린다는 옆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악해질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걱정 마, 난 아직 제정신이야. 그녀는 수년간 남편과 바람을 피워왔고 최악인 것은 그녀의 가족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까지도.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는 적어도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준호가 민수의 편을 들었던 것처럼 그녀의 아들도 아버지의 편을 들었다. 엄마는 항상 일만 했잖아요. 집에 있지도 않았고요. 백하가 우리를 돌봐줬어요. 그녀는 충격과 상심으로 쓰러졌고 너무 심각한 상태라 2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마침내 회복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몫을 챙겨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마쳤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씁쓸하지만 걸달력 있는 빛이 서려 있었다. 있잖아, 수지,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내 평생을 그들을 위해 일했어. 그런데 결국 내가 얻은 게 뭐였을까?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손자들까지도 다 돌봐줬는데 결국 날 탓하더라고. 내가 집에 없었다고.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일하면 무관심한 엄마라고 하고 일 안 하면 쓸모없다고 하더라.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가끔은 우리가 뭘 하든 결국 잘못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들이야. 가족이 부서졌다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돼.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릴 봐.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린다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표정이 밝아졌다. 맞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말이야, 수지, 이제 충분히 쉬었어. 돈을 벌어야 할 때야. 나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돈을 번다고? 린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넌 요리를 정말 잘하잖아. 우리 음식 채널을 시작해보자. 내 레시피를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거야. 나는 망설이며 물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돈 주고 본다고? 당연하지.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넌 요리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왠지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바로 시작했다. 린다는 정말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결심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반면 나는 이런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녀의 지시에 따르고 그녀가 말하는 대로 움직였다. 1달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다 드디어 일이 터졌다. 우리의 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 영상을 사랑했고 첫 번째 광고 스폰서십 계약이 들어왔다. 린다가 첫 번째 광고 수익을 나눠주었을 때 나는 손에 든 돈을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몰려왔다. 자부심, 흥분, 자신감. 나는 평생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돈을 벌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관객을 늘리며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린다는 기뻐했고 나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무적이 된 기분이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삶이 아름다운 리듬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준호가 내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흐느끼며 울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으며 동정을 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떠난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너무 지쳤어요. 직장도 잃었고 루시아랑 매일 싸워요. 이제 그녀가 이혼하겠다고 협박해요. 알렉스 데리고 떠나겠대요. 엄마, 나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엄마는 항상 날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웃긴 말이 나왔다. 심지어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비비안을 버리고 엄마랑 다시 결혼하겠대요. 엄마, 우리 모두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비참하고 절박한 발악이었다. 트레이시가 이미 모든 걸 말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뻔히 알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비비안은 민수의 성격 나쁨과 통제적인 태도를 건들 수 없었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욕하고 때리고 그녀에게 자신을 돌보라고 강요했다. 목욕시키고 먹여주고 마치 과거에 그녀가 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끝없는 전쟁에 갇힌 두 질수에 불과했다. 그들의 싸움 소리는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것은 정말 통쾌했다. 나는 준호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큰 식칼을 들고 나왔다. 칼을 손에 쥐고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꺼져.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요리 영상 덕분에 칼질 실력도 완벽해졌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안 나갈 거예요. 그는 점점 대담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장도 잃었고 집 대출금도 밀렸어요. 다음 달에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이 집을 가져갈 거예요. 엄마,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나랑 같이 돌아가거나 돈을 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손목을 휙 돌려 칼을 던졌다. 칼은 그의 귀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나무 문틀에 꽂혔다.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아직도 안 나갈 거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갈게요. 나갈게요. 제발 진정하세요. 그리고 그는 불에 쫓기는 쥐처럼 달아났다.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로. 그 후 나는 린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유로웠다. 그리고 우리의 영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당신 덕분에 독한 남편을 떠날 용기를 냈어요. 처음으로 제 삶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60세의 여자는 그냥 집에 머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용기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에는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을.